정의가주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중에 2명 빼고 나중에 발표된 국토부 문체부 빼고 나머지 16명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이번 주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이번 이재명 정부 인사의 특징이 있죠. 뭐냐면 쭉 보시면 현역 의원, 현역 의원, 현역 의원, 현역 의원, 현역 의원, 전직 의원, 현역 의원, 그죠? 쭉 볼까요? 현역 의원 많아요. 의원 출신이 많습니다. 예. 왜 많냐? 비서실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까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역량, 정치인은 경험이 많고 실행력과 리더십이 있고 대통령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으니까 잘할 거다라고 해서 의원들을 많이 뽑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는 검증 주제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문재인 정부 때 7대 결격 사유에 맞춰서 이들의 의혹을 다 껴 넣어봤어요. 근데 그 7대 결격 사유에는 없어요. 이 항목이 바로 이해 충돌입니다. 이해 충돌이라는 건 뭐냐면 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공적으로 그 힘을 써야 되죠. 공적인 이해를 써야 되는데, 이해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사적으로 쓸 경우, 아니면 사적으로 쓸 소지가 있을 경우, 충돌하죠. 공익과 사익이. 예. 그 속에서 뭔가 내 호주머니에 내 힘을 쓴 거 아니야? 하는 의혹이 바로 이해 충돌 의혹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힘을 사용해서 뭔가 사익을 추구한 건 있는 것 아닌가?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 의혹들이 많기 때문이죠.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국회의원이 쓸 수 있는 큰 권한 중에 하나가 법안 발의죠. 원래 입법부잖아요. 국회가.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법안 발의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국회의원의 의무죠. 사실 따지면. 그런데 그 법안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예. 어떤 의혹이냐면 정동영 후보자가 지금 국회의원이죠. 올해 3월 14일에 법안을 하나 발의합니다. 본인의 대표 발의는 아니고 법안은 대표 발의가 있고 공동 발의가 있어요. 법안은 내가 이제 만들어요. 그게 대표 발의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 썼다고 바로 국회 상임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발의가 되려면 1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최소한의 견제장치죠. 그러니까 이 법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법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내 가족을 위한 사익일 수도 있고. 그래서 10명이 보증을 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신 그 10명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 법안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 없는지. 공동 발의니까요. 어쨌든 같이 발의를 하는 거니까. 그 발의자 중에 한 명으로 정동영 들어있습니다. 이 법이 무슨 법안이냐면 태양광 발전 사업, 태양광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영농형 태양광. 그러니까 영농형이 뭐냐면 농업을 짓는 사람은 태양광 사업에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도 간소해주고 영농형 태양광은 설비 사용 기한을 더 늘려주고, 네. 그리고 태양광 컨설팅 지원해주고 교육하는 것도 좀 지원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이번 이제 검증 과정에서 봤더니 온 집안이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2020년에 전북 전주에 빛나라 에너지라는 회사를 차려서 부인이 대표를 지내고 있고 장남과 차남이 거기 회사에 이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여기 장남이 또 다른 태양광 발전소 대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식뿐 아니라 정동영 후보자 동생 부부도 또 태양광 회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부부가 가족 전체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법안으로 해서 뭔가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진 거죠. 자, 정동영 후보자는 뭐라고 해명을 하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법안은 모든 태양광 사업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영농형이랑 아까 얘기한 대로 농업을 짓는 사람만 혜택을 짓는 거죠. 영농형 태양광법은 기본적으로 취지가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 위에 태양광 설비 올려놓으면 양쪽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거고, 내 아내가 소유한 이 회사는 중고 태양광 발전 시설이다. 내가 국회의원 배지 떨어졌을 때 생계형으로 만든 거고, 동생 회사도 영농형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요건 조금 애매한 구석은 있어요. 왜냐하면 꼭 영농형이라고 하지만
태양광 컨설팅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태양광 교육도 지원을 하고. 근데 이 회사를 봤더니 회사 설립 목적에 컨설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교육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결국 여기도 태양광 컨설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볼 만은 한 거죠.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의심을 해볼 만하지만 어쨌건 현재 이 법안으로 인해서 가족이 어떤 혜택을 받았냐라는 건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혜택을 받을 소지는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사익의 이해를 위해 발의한 거냐? 라고 했을 때 그는 뭐 속내는 모르지만 어쨌든 의심은 가나 그렇다고 직접 혜택을 받은 건 없다. 이렇게 볼만하죠. 이번 정성호 후보자도 뭐 비슷한 이제 의혹이 불거졌는데 한번 볼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땅을 샀는데 그 땅 산 후에 뭔가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본인의 사익을 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 자, 2011년 1월에 8월에 정성호 당시 변호사였어요. 땅을 삽니다. 연천군에. 예. 중면에 한 850평 정도 2천만 원 주고 땅을 사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 되고 나서 땅을 좀 더 사요. 3월 20일에. 같은 중면에 한 2,200평, 이거 3,900만 원. 합쳐서 한 뭐 6천만 원 정도 땅을 샀는데 3월 20일에 땅을 샀는데 3월 26일에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뭐냐면 미군기지 주변에 뭔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미군기지 주변의 땅은 뭔가 개발 부담금을 세금을 깎아주는, 개발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근데 봤더니 이제 지금 여기 뭐 경기 연천군에 자기가 땅을 샀잖아요. 근데 주변에 봤더니 신서면에 주한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은 2015년 7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합니다. 근데 이 통과할 때 법사위의 법안 소위원장이 정성호예요. 결국 이게 한참 지나서 연천군 기본계획, 개발계획에 포함이 돼요. 일단 의혹은. 그러다 보니까 아니 본인이 산 땅인데 땅 주변에 미군기지가 있는데 그 미군기지 주변 땅을 개발하면 그 개발 부담금을 반 깎아주는 법안을 발의했고 그걸로 혜택은 본인이 보는 거 아니야? 이 땅값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정성호 후보자 해명은 본인은 말도 안 된다 그래요. 왜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이 땅 가보라는 거예요. 이 땅 가보면 당시에 조상 땅 찾기에 나선 의뢰인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땅을 사달라고 해서 매수를 해서 자기가 샀다는 거예요. 자, 대표 발의한 법안은 경기 북부에 주한 미군 기지가 많잖아요. 예, 동두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까 연천도 있다고 했지만 의정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거고 내가 산 땅은 민간인의 출입조차 통제되는 민간인 통제선과 휴전선 사이에 있어서 개발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으로 내가 이때 산 땅값이나 지금 땅값이나 똑같다. 개발이 될 수가 없는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번 청문회 때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된 건 아닌 거 보니까 예, 어쨌건 뭐 그리고 지금 땅값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니까 현재로 여기도 이익을 본 건 없는 거죠. 근데 어쨌건 이해충돌 의혹은 이렇게 불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이 뭐 너무 의혹 제기가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잘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제가 정치부 취재할 때 법안 발의 많이 있게 이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제가 관심이 많았는데 교묘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후원금 받아요. 네. 그럼 그 후원자를 위해서 후원자한테 도움이 되는 법안을 싹 발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면 그 법안이 그런 검은 속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이런 사례를 들었는데 재개발 같은 걸 해요. 그러면 그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재개발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보상을 해주는 금액을 낮춰주거나 개발을 하려면 동의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 동의를 예를 들어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90% 받아야 될 걸 80%만 받을 수 있게. 그럼 그 건설사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이렇게 법안을 발의를 싹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의원 보좌진에게 예전에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 의원이 그래서 그 법안을 발의했다고. 예. 그런 내용,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나한테 후원해 준 사람 다 보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포장은 그럴듯하게 공적인 걸로 포장해서 법안이 발의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거 잘 가려내야 해요. 그 언론들이 잘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겉으로만 보면 쉽지가 않아요. 예. 예, 어쨌건 그런 것들 때문에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됩니다. 이 이해충돌 의혹에서 법안 발의 부분은. 자, 강선우 후보자도 뭔가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뭐냐면 2020년 6월에 강선우 후보자가 보건복지위원으로 배정이 됩니다. 근데 남편이 그 이후에 바이오 기업인 엑셀 세라퓨틱스라는 곳에 감사로 갔는데 그 회사에서 스톡 옵션을 받은 거예요. 만주. 일단 부인이 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으로 갔는데 그 이후에 바이오 기업 감사가 돼서 스톡 옵션을 받았다. 이런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봤더니 2020년 6월에 복지위원회가 됐는데 2020년 8월에 세미나를 하나 열어요. 이 토론회. 여기 보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세미나 토론자로 참여한 대표가 누구냐면 이 바로 엑셀 세라퓨틱스 대표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요 분인데 어쨌건 그리고 나서 8월 21일에 법안을 하나 발의하는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의료기술 그 개발하는 그 기업들에게 뭔가 이제 지원을 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법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거 뭔가 대가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해당 바이오 업체는 이 엑셀세라피스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용 배양 배지 전문 기업이라 회사의 매출과 가치가 R&D 활성화 정책에 직결되는데 R&D. 근데 국회의원을 하면서 세미나 법안도 발의하고 여기에 혜택을 받은 거 아니야? 봤더니 2024년 7월에 이 세라퓨틱스가 코스닥에 상장도 됐네. 근데 스톡 옵션을 받았어. 뭔가 이상해.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강선우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톡 옵션을 받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면 2021년 3월에 스톡 옵션을 줘요. 근데 거부를 합니다, 실제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로 그때 주주총회에서 그때 건 취소가 돼요. 근데 2022년 3월에 다시 줍니다. 요건 취소가 안 돼요. 안 됐어요. 취소가 안 되는데 본인은 취소가 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문제가 되자 스톡 옵션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청문회에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이 거의 채택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 사람은 채택이 됐어요.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배우자가 무보수로 4년 넘게 우리 회사에 일을 해서 스톡 옵션을 줬다. 취소 요청을 받았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사실은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톡 옵션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이상하죠? 그죠? 복지위 배정해서 자기가 복지위원으로 있는 과정에서 어쨌든 상임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에 남편이 스톡 옵션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리고 이런 어쨌든 활동을 했다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받은 건 사실이에요. 본인은 취소를 뜻을 밝혔다고 하지만 그 취소 뜻을 밝혔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법안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는 뚜렷하지 않아요. 이때 세미나 때 항암 치료하는 회사 중심으로 혜택을 받는 내용을 했는데 자기는 그런 회사 아니고 이 법안도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법안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된 것도 이때부터 한참 지난 뒤 그 중간에 계속 무산되다가 나중에나 됐기 때문에 이 상장도 이거와는 전혀 무관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혜택을 뭘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어쨌든 배우자가 스톡 옵션을 받은 건 사실이고 스톡 옵션 받았다는 사실은 그 공시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몰랐다라는 게 얼핏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지만 어쨌건 본인은 스톡 옵션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톡 옵션으로 혜택을 본 건 본인 스스로도 배우자도 뭔가 거기로 인해서 본인 호주머니로 들어간 건 없는 거예요. 강선우 후보자 부부에게. 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계속 질문이 나왔는데 뭐냐면 코로나 재특하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남편이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의사 전문인데 이 뭐냐면 이해 충돌이라는 게 결국 뭔가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는 의혹이 불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 방역 지휘를 하고 있을 때 봤더니 그 배우자가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창해 에탄올.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왜 논란이 되냐면요. 물론 뭐 이렇게 주가가 뭐 올라서도 논란이 됐지만 이 창해 에탄올이라는 회사가 원래는 주정 회사, 그러니까 술 알코올 하는 회사였는데 정관료 추가를 합니다. 언제? 코로나 때. 그래서 손 소독제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주식을 이때만 산 게 아니라 한 2017년 정도부터 꾸준히 이 창해 에탄올 주식을 사요. 꾸준히 사서 지금 현재도 갖고 있어요. 총 5,000주를. 총 5,000주를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는데 요때 처음 살 때는 이때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었는데 자, 이때는 이 에탄올 주식을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이해 충돌이 없을까요? 그래서 그때는 없어요. 라고 해결이 됐습니다. 예. 해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술 알코올 하는 회사였으니까.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코로나 일이 벌어지면서 손 소독제로 추가가 됐고 이 회사가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혹이 불거진 거죠? 질병관리청장 하면서 내부 정보로 이 회사가 손 소독제로 바꿀 거다라는 걸 알고 주식을 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진 거죠. 정은경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쭉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 손소독제를 추가한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정회사가 손소독제로 사업 목적을 확장했다는 것을 몰랐다. 알았으면 내가 조치를 했을 텐데. 자,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정은경 후보자는 5,000주를 갖고 있는데 한 번도 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주식을. 그럼 뭐예요? 팔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이익이 실현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부터네요. 그죠? 2016년부터 1년에 한 1,000주 정도씩 장기 보유했던 주식으로 그걸 지금 판다면 자기는 손실률이 40%나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팔아도 돈 번 것도 아닌데 뭐가 이해 충돌이냐 이 논란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의혹은 그래도 어쨌건 배당을 받거든요. 이 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배당 의혹은 배당을 받은 건 이익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지만 어쨌건 이때 본인도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손소독제 회사의 주식을 질병관리청장이 배우자 갖고 있었다. 이건 팩트가 되는 겁니다. 예,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게 뭐 정은경 후보자가 이해충돌 의혹이 꽤 많이 불거졌는데 인사청문회 때 불거진 의혹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코로나 시절에 많이 썼던 거 혹은 메르스 시절에 많이 썼던 게 마스크잖아요. 그죠? 마스크. 이 마스크 관련해서도 이제 의혹이 불거진 건데 뭐냐면 이것도 배우자 얘기인데 배우자가 FTN이라는 이 마스크 업체의 주식을 사요. 언제 2010년 때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 살 때 봤더니 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외국계 자본이 이 회사에 $1,000만 투자를 발표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혹시나 당시에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이었던 정은경 과장이 내부 정보를 남편에게 알려준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에 3,000주를 팔거든요. 이 배우자가. 근데 판 직후에 메르스 종식 선언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 메르스 때도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메르스가 종식됐다면 더 이상 마스크 쓸 필요가 없게 되니까 마스크 업체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겠죠. 예. 그러니까 종식할 걸 알고 미리 알려줘서 이 주식을 판 거 아니냐. 왜? 정은경 후보자가 당시에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현장 점검 단장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거는 정말 만약에 정보 없이 팔았다면 신의 경지다라고 안상훈 후보자 얘기를 했는데 뭐냐고 했냐면 2018년에 이 주식을 다 팝니다. 배우자가. 그런데 팔자마자 이 회사가 상장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기 직전에 팔았다. 이게 뭔가 알고 미리 판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부인에게서 내부 정보를 얻어서 뭔가 주식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진 거죠. 자, 정규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만약에 진짜 줄 거면 이 마스크 업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의혹이 불거졌지만 또 하나의 해명은 뭐였냐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마스크 업체들이 워낙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만약에 진짜 내가 배우자를 통해서 돈을 벌 거면 사고 팔고 하면서 단타로 사고 팔면서 이익을 실현했겠지.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았냐. 이거 나는 몰랐다. 남편이 왜 그랬는지는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청문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 의혹이라는 게 뭔가 의심이 되는 구석이 있다 하더라도 명확히 밝혀내기는 사실 쉽지 않은 구석이 있고 어쨌든 뭐 정 후보자 입장에서는 정 아니면 진짜 아니라면 억울할 수도 있는 대목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뭔가 부인이 이런 관련된 업종을 하고 있는데 관련 업체 주식을 산다는 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본인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업인들이 생각보다 예전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기업인들을 왜 못 쓰냐면 보통 대통령들이 기업인들은 보통 공적인 마인드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 통과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때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초대 야심차게 발표한 후보자가 있었어요.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걸 만듭니다. 당시에 창조경제를 박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초대 후보자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이제 그때 청와대 출입했으니까 엄청 이 사람 시키고 싶어 했어요. 실제로 벨 연구소 엄청 유명한 당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IT 쪽에서 낙마했습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재산에 돈이 많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건물이 하나 있는데 한국에 그 건물에서 흔히 말하는 룸살롱 같은 약간 좀 그런 업소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임대로. 여러 가지 일이 불거지니까 이 사람이 김 후보자가 아유 안 할랍니다 하고 고사를 하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인생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게다가 또 하나 안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돈에 보통 욕심들이 있으니까 기업인들은 그리고 본인 주식도 많고 기업도 운영 못 하잖아요. 내가 손을 떼야 되잖아요. 이제 이해충돌 이 의혹은 아마 지금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사람들의 감시의 대상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김정한 후보자는 두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두산 주식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두산 에너 왜냐하면 요즘은 월급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스톡 옵션 많이 받잖아요. 나중에 이제 행사할 수 있도록. 본인도 두산 에너비티, 한국전력 뭐 이런 거 갖고 있고 배우자도 이런 주식들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성숙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출신이에요. 네이버 대표 출신. 그죠? 여기도 네이버 이 주식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통주 막 23억 원치 이런 거. 여기 스톡 옵션은 254억 원 이런 건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단 장관 등 4급 이사 공직자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초과 보유할 경우 그 초과의 기준은 3천만 원. 초과 보유할 경우 임명일로부터 2개월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돼요. 예.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백지신탁이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이걸 불리지 않겠다는 거죠. 예. 맡겨두는 겁니다. 맡겨두는 거예요. 내가 그 재산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쨌건 김정관은 이제 법에 따라서 주식 처분하거나 백지신탁 하겠다고 했고 한성숙 후보자도 본인 이거는 이제 다 처분을 이미 시작했고요. 이미 시작했고요. 스톡 옵션은 사실 이 대상은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주식인데 스톡 옵션도 본인이 6만 주는 이제 행사에서 돈으로 이제 받는 거고 4만 주는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6만 주 행사하면서 또 100억 원 정도 이제 돈을 받았다는 거죠. 어쨌건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두산이 바로 산자부랑 직결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원전이 또 있거든요. 원전 사업을 주로 하니까. 자, 네이버도 어쨌건 네이버든 직간접적으로 중소벤처 쪽 기업 담당이니까 영향을 미치겠죠. 그다음에 여기 한국전력 이런 것도 다 산자부랑 사실은 관련이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자신의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필 거냐 아닐 거냐 이거 계속 아마 감시의 대상이 될 건데 어쨌건 기업
빚을 많이 데려왔다는 거는 실물 경제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또 기대가 되는 대목도 있지만 또 반면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 뭔가 사적으로 예를 들어 나쁜 맘 먹고 산자부 장관 하면서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하고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 그 기업으로 가서 뭔가 돈을 받고 이거 뭐 마음 먹으면 그럴 수 있는 자리니까 힘이 있는 자리니까 아마 계속해서 감시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검증의 테마는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지금 검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충돌 봤죠? 또 하나 전관예우. 이것도 검증 대상이죠. 전관예우는 뭐냐면 선배에게 그냥 일감 몰아주는 거예요. 일감 몰아주는 거. 선배라는 이유로 공정한 룰에 어긋나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임강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졌는데 국세청장도 센 자리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차장으로 퇴직을 합니다. 국세청 차장. 차장이면 2인자예요. 2인자. 엄청 높은 자리죠.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2달 뒤에 세무법인이 하나 세워집니다. 거기에 임무부자가 대표로 가요. 그런데 이 세무법인이 1년 9개월 만에 100억대 매출을 거둡니다. 야, 이거 임광현 보고 이 세무법인한테 다 사건 수임한 거 아니야? 라는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진 거죠. 자, 본인은 청문회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직함은 대표였지만 내 회사는 아니에요. 실제로 본인이 뭐 이 회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소유주는 아니에요. 예. 나는 그냥 매달 1,200만 원 월급만 받았을 뿐이에요. 이 회사로부터. 그리고 내가 직접 일감 수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들이 나보고 이 세무 이거 맡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의혹은 드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1년 9개월 만에 신생 그것도 세무법인이 100억대 매출을 얻을 수 있었을까? 다른 세무법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조금 전관예우가 상당히 의심된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이걸로 뭔가 혜택을 본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뭐 이제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낙마했는데 검사 마치고 대법관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 차렸는데 거기서 이제 빠르게 돈을 번 게 전관예우 때문이다 논란이 있어서 낙마를 했잖아요. 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거죠. 임광 후보자 어쨌건 이런 전관예우 있는데 뭐 사실 이걸 명확하게 밝혀내기는 어렵죠. 또 하나 이제 힘 있는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갑질이죠. 이거는 정서법이죠. 국민정서법. 심지어 강선우 후보자가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본인이 태움방지법, 간호사 태움방지법, 간호사들끼리 서로 이제 좀 괴롭히는 그런 문화를 근절하겠다면서 갑질방지법을 냈는데 본인이 지금 의원으로서 갑질했다는 건 아닙니까? 누구에게? 보좌진에게? 갑질은 절대 안 된다고 외치던 강선우가 뒤로는 우리 집 변기 좀 봐줘. 현관 앞에 박스 버려주세요. 쓰레기 버려달라는 얘기죠. 보좌진 지시 메시지 공개. 강선우 짐이 무겁다면서 공항 보호구역까지 보좌진을 불렀다. 그래서 폭로가 나온 거죠. 그리고 쓰레기는 요거네요. 수시로 집에서 쓰레기를 상자에 들고 나와 버리라고 지시했다. 이게 왜 갑질이에요? 의원이에요. 밑에 보좌예요. 보좌를 해요. 근데 그 보좌는 뭘 보좌하는 거예요? 공적인 거. 의원 업무를 보좌하라는 거죠. 그죠? 집안일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보좌진이. 왜? 보좌진 월급 누가 줍니까?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죠? 국민 세금으로 강선우 의원 집안 허드렛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보좌진 두라고 하는 거 아니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좋은 법안 발의하고 좋은 정책 하라고 주는 거죠. 근데 그 보좌진에게 자기 집 쓰레기 버리라고 지시하고 자기 집 변기에 문제가 생기자 보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죠? 자기 짐 무겁다고 짐 나르라고 보좌진 불렀다. 근데 이런 의혹들이 불거진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해명부터 또 논란이 지금 커지는 겁니다. 이거 다 국민 정서와 관련된 거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해명을 했었어요. 우리 집에는 가사도우미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어요. 전면 부인을 했어요. 변기가 고장이 나서 그러니까 집이 물바다가 됐다면서 말은 한 적이 있지만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 보좌관 익명 게시 공간이 있나 봐요.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고. 예. 여기 봤더니 이제 막 거기 들끓는 거예요. 익명으로 쓴 글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강우조 말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오히려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강선우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갑질한 게 막 폭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가 폭로가. 가전 가구를 구매할 때마다 견적 비교해서 뽑아오라고 하고, 자기 집 가전 가구 사는데 보좌진 보고 견적 뽑아오라고 했다는 거죠.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오라고 하고, 그런 소문이 국회에 파다했다. 호캉스 픽업을 시키거나 호캉스 술 마시고 대리운전 시키는 갑질도 있었다고. 물론 요거는 직접 언론들이 보좌진에게 들은 얘기고요. 본인이 당한 요 얘기는 요건 들은 얘기네요. 그죠? 자기가 직접 당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 소문이 파다했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 어쨌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짜인지는 요건 이제 소문만 있을 수도, 가짜 소문일 수도 있으니까. 또 갑질보다 더 중요한 건 10분에 한 번씩 울리는 욕 문자, 욕. 그리고 고함으로 생긴 많은 보좌진의 정신과 치료 기록일 것 같다. 이런 이제 막 폭로들이 소문과 진실과 얽히면서 막 나오면서 너무 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제 청문회를 했는데 청문회 해명이 또 이제 논란이 된 게 조금 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변기 같은 경우에는 변기 비대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서 지역 부자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 구했다. 그러니까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사과를 했습니다. 쓰레기 내가 왜 보좌진이 시키냐고 했다가 뭐라고 했냐면, 전날 밤에 먹던 음식을 내가 다시 먹으려고 차에 가져왔는데 먹다가 남겨놓고 갔고, 그래서 보좌진이 차를 치우는 과정 속에서 치웠다. 그러면서 제 잘못이다. 그러니까 해명이 깔끔하게 제가 실제로 이런 일을 이거 시킨 거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뭔가 내가 이렇게 하고 갑질 의도는 없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미안해 라고 이제 얘기가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이제 더 약간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청문회 때 해명을 하겠다고 해서 내가 기대했는데 들어보니까 자기 변명만 하고 있다라고 더 화가 나서 민주당 전직 보좌진 협의회장단이 사퇴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 해명, 거기에 대한 이제 거짓 해명. 그러니까 뭐냐면 청문회만 넘기려고 그냥 사과 두루뭉실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더 이제 불이 붙었던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청문회 끝나고 이런 의혹도 불거졌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 병문안을 갔는데 그때 PCR 검사해야 됐으니까 병문안 가려면 그거 하라고 했더니 강선우 의원이 나 국회의원인데 소리를 질러서 간호사가 울었다. 이런 제보도 나왔습니다. 간호사 폐운 방지법과 이제 묘하게 오버랩이 되면서 또 이게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건, 고위공직자들 검증이라는 건 시대마다 흐름이 좀 바뀝니다. 예전에는 위장 전입이 어마어마한 문제였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넘어갔고, 쭉 바뀌는데, 바뀌면서 좀 무뎌지는 것도 있고요. 워낙 요즘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하고 무뎌지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 문제가 생기는, 더 문제가 커지는, 그게 바로 갑질, 이런 거죠. 이해 충돌도 아까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공정과, 예전에, 그러니까 공정 이슈가 커지면서 같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사회는 공정해야 되는데 힘 있다고 그 힘으로 힘 없는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공정하지 못한 룰을, 정관 이유가 그런 거죠. 공정하지 못한 룰을 적용시키게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보좌진 협의회장단 중에 이걸로 오늘 뉴스터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시기에 힘 없는 사람들을 더 못살게 구거나, 아니면 그 힘을 국민을 섬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특권, 본인의 사익을 위해 썼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자, 오늘 의혹이 불거진 것들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이 후보자들은 그냥 의혹 수준이고 소명이 됐다고 보시는지, 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봐주만 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람 절대 장관이 되면 안 될 사람이다 라고 보이시는지는 박사님들 여러분들의 판단일 것 같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동영, 정성호, 강선우 등 현역 국회의원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은 무엇일까요? 1번 이해충돌, 2번 병역비리, 3번 음주운전, 4번 갑질. 정동영, 정성호, 강선우 후보자에게 공통으로 제기된 의혹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하다 하는 이슈도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자, 대장동 5인방이 10월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은 문제의 힌트가 있잖아요. 보통 애들한테 알려줄 때, 요령 알려줄 때, 야, 문제만 잘 읽어봐도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장동 5인방이면 답은 뭐겠습니까? 바로 4번 대장동 개발 비리였습니다. 자, 맞추신 분 박사님들 발표합니다. 윤이네님. 네. 아, 정리 내용 듣고 나니까 10월 말 진짜 판사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답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두 번째, 태풍이 엄마님. 제발 빨리 마무리되길. 뉴스보다 요즘은 뉴스터디만 봅니다. 정리 최고네요. 감사합니다. 네. 뉴스에이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뉴스터디도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김공용님. 지금까지 봤던 대장동 관련 설명 중에 제일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복잡한 구조와 인물관계를 한눈에 정리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론의 역할이 이런 데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영상이네요. 자, 앞으로도 이런 팩트 기반 콘텐츠 많이 만들어주세요. 아유, 명심하겠습니다. 팩트 기반한 콘텐츠로 뉴스터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사계환님이십니다. 아, 뉴스터디 덕분에 사회 이슈가 되는 대장동 개발 비리 제대로 알게 됐다고요? 머리에 쏙쏙 들어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답자님은요, 두구두구 라이나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보통은 결심 공판 뒤 한 달 이내에 판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1심 선고는 왜 이렇게 늦게 나오나요? 그래요. 아무리 봐야 할 서류가 많다 해도 그동안 재판에 왔으면 4개월보단 빠른 선고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죠? 6월 말에 결심 공판이 끝나는데 10월 30일에 발표가 나거든요. 1심 선고를 하거든요. 4개월. 이례적으로 길긴 깁니다. 지금 라이나님이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사님이. 보통은 한 달 내지 한 달 반, 2달 내에 선고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추측하건데 아무리 봐야 할 서류가 많다 해도 요게 이유가 될 것 같긴 합니다. 25만 페이지라고 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이 25만 페이지 다 봐야 되니까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이 이유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혹시 알아보고 답을 알면 제가 또 이 라이나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지네요. 감사합니다. 5분 꼭 선물 받아 가십시오. 더운데 시원한 커피 하나 드세요. 그러니까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어떻게 저희 제작진하고 연결을 해서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